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혹시 귀농을 한다면 어디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북으로 2,700가구가 귀농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은 물론이고요. 통계조사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시군별로 보면 의성이 227가구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 상주, 영천, 김천 순이었습니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 귀농 가구가 전년보다 2배 가까운 증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와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경북 대부분 지역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귀농 지원과 청년 유입 사업으로 경북에 정착하는 인구가 늘어서 소멸 위기의 경북이 활력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월 29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 옥포갈림목 14.6km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있었는데요. 사고 처리는 완료됐지만 약간의 정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같은 방향 달성나들목 700m 못 간 오르막 지점 1차로에서도 사고로 보이는 승용차 정차 중인데요. 그 여파로 사고 현장 뒤로 정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풍기나들목 부근 2차로에선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무학로 두산오거리에서 두산교 방향 두산교 100m 못 간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접촉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관 도착해 조치 중이고요. 현재 북구권은 교통량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북로 신암선열공원 일대부터 복현내거리 쪽 교통량 더해지고 있고요. 이후 복현고가차도 지나 산격중학교 3거리, 연암내거리까지도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호국로 구구터널에서 도곡내거리 구간도 정체 보이고 있고요.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은 수성교 지하차도 빠져나오면서부터 속력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날씨입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 내륙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더위는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으니까요. 더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29도, 습도는 68%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봅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들을까요? 네, 다음 달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의 동시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대구 지역 공공요금도 함께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전기와 가스가 모든 곳에 쓰이는 필수제이다 보니 이 가격이 오르면 연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한 때문입니다. 네. 우선 도시가스의 도매 요금이 이 메가줄당 1.11원 인상이 되고요. 이 대구 기준으로는 이 월 2,397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생활 물가 인상도 예상되는데요. 일단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오는 7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요금을 1제곱미터당 30원을 인상한 58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이 월 600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됐는데요. 일반용은 현행 요금 구간을 이 1,080원으로 통일하고 누진제를 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요금이 오르는 곳이 있나요? 네, 이 택시 기본료가 현재는 3,300원인데 인상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구시와 법인택시 운송조합이 지난 5월에 운송 원가 분석 및 산정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오는 9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이 교통개선위원회와 물가심의위 등을 거쳐서 이 최종 인상된 요금안 시행 날짜를 정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네요. 네, 지금 당장은 아닌데 이게 2018년 11월에 2,800원에서 500원 인상한 이후에는 이제 4년 만입니다. 앞서서 이 부산이나 강원, 세종 등 이 타 지역이 500원 수준으로 인상을 한 바 있었는데 네. 대구 택시 업계에서는 이 30% 이상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진통도 예상이 되고요.
대구 지역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역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20리터 기준으로 560원이었는데 이게 2016년 인상을 한 후에는 동결됐었거든요. 네. 이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도 20리터 기준으로 810원으로 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종량제 봉투는 670원,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는 1,300원이 적정 가격으로 분석이 됐는데 여러 물가들이 한꺼번에 좀 오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지금 마트 가도 오르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아유, 근데 공공요금까지 이제 올라가니까 서민들의 좀 생활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경상북도가 그 도지사의 관사 운영을 좀 폐지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관사 운영은 이제 그 17개 단체장뿐만 아니라 이제 고위 공직자들이 뭐 좀 호화 관사 논란이 있어서 좀 최근 논란이 됐던 저희 이 시간에도 전해 드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그 도청 신도시에 개인 주택을 짓는다고 이제 결정을 내렸고 이 완공될 때까지만 관사에서 머물기로 했다 이렇게 어제 밝혔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그동안 관사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등의 관리비를 스스로 좀 부담을 해왔고요. 개인 주택이 이제 지어진 뒤에는 매월 지어지기 전까지는 매월 또 일정 부분 사용료를 별도로 지불할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개인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는 관세에 머물면서 사용료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밝힌 거군요. 한 1,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경북도는 청소화 뒤쪽에 있는 그 대외통상교류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일부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를 도지사 관사로 쓰고 있는데요. 이 대외통상교류관은 당초에는 국내외 투자 유치와 국제 통상 등을 위해서 이 외부 손님을 모시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5,000제곱미터 터에 약 71억 원을 들여서 한옥 양식으로 건립이 됐는데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예. 여기 회의실과 접견실 또 뭐 조리실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이 이제 따로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좀 지나치게 사치스럽다 이런 비판도 좀 있긴 했습니다. 그러면 관사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이 건물을 관사로 쓰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경북도가 그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 통상교류관의 이용 실적이 좀 적다 보니까 이 활용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아파트를 빌리는 대신 이 교류관의 게스트하우스를 2018년 하반기부터 관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철호 지사의 관사는 연면적이 174제곱미터 약 53평 정도 되는데 이 규모의 방 3개와 거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이 있습니다. 경북도는 도지사 관사 외에 부지사 등이 쓰는 그 관사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9채가 임차되어서 사용 중입니다. 예,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이 포스코가 최근 불거진 20대 여직원에 대한 사내 성폭력 의혹에 이 부실한 대응으로 2차 가해를 또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직권조사를 통해서 이 포스코의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섰는데 오늘 포스코 사내에서 벌어진 이 성폭력 문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식이 계속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먼저 사건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많은 분들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 지난 7일이었습니다. 이 포항제철소의 여직원 A 씨가 선배 직원인 B 씨에게 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그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지게 됐고요. 이날 같은 회사의 다른 직원 3명도 성추행 등의 혐의로 함께 고소를 했습니다. 이 B 씨는 지난달 말쯤 A 씨의 집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이제 받고 있는데 또 다른 직원 3명도 회식 자리에서 A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업무 당시 또 성희롱을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제 성추행, 성희롱을 당해왔고 급기야 이제 성폭행까지 이제 발생한 건데 좀 심각합니다. 네, 이 같은 부서 상사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오랜 기간 또 들었고 이 부서 회식이 있는 날에는 억지로 술을 마시도록 강요받거나 추행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식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뭐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부서를 총괄하는 상사가 회식에 빠지겠다고 하면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협박했다는 게 이 피해자 A 씨의 주장입니다. 네. 결국 A 씨는 지난해 12월 이 포스코 감사부서인 정도경영실에 같은 부서 상사 1명을 직장 내 괴롭힘과 이 성희롱으로 신고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회사예요. 네, 회사 자체적으로 좀 이 고충을 처리해달라 이 접수를 했었는데 회사가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이 상사 B 씨는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이 부서를 옮겼지만
석 달 만에 원래 보직으로 다시 또 돌아왔다고 합니다. 석 달 만에 다시 돌아온 거군요. 네. 자, 이런 포스코의 미온적인 대처가 사건을 더 키웠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A 씨는 그 신고를 한 뒤에 부서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 뭐 뒤에서 험담이 나오는 등 2차 가해에 좀 시달렸다고 하거든요. 또 피해 여성을 도와주고 회사에 부당함을 알렸던 부서의 남성 직원도 그 어떠한 경찰 조사나 법적 처벌이 없었지만 최근 그 해고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해고됐다고요? 네. 이 관련해서 포스코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 피해 여성을 옹호했던 남성 직원이 최근 해고된 것과 관련해서 포스코 쪽에서는 징계 면직된 것으로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3일에 이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불미스러운 성윤리 위반 사건에 대해서 이 피해 직원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앞으로 이 성윤리 위반 등 4대 비윤리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임직원에 들이대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그 제도를 시행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제대로 이제 적용이 되지 않은 거네요.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여길 수 없는 그런 비판이 좀 있는 거고요. 네. 가해자에게 지금 3개월 감봉에만 그치는 그 사실상의 좀 경징계를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건이 커지지 않게 휴시한 점을 두고 내부 직원들조차도 이 폐쇄적인 기업 문화 또 사측의 미숙한 대처가 사건을 키웠다고 비판을 합니다. 사과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조차 이 김학동 부회장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아직도 회사 내에 성윤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좀 말했는데 네. 이걸 좀 봤을 때는 좀 발언으로 보면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또 있습니다. 네. 더욱이 또 사과문을 발표한 지난 23일에는 그 피해자 A 씨를 회유하려는 움직임도 좀 있었는데요. 포항제철소 부소장과 그룹장이 그 이날 A 씨에게 집 앞에 와 있다. 뭐 잠시 시간 좀 내달라며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했다는 게 일부 언론을 통해 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예. A 씨는 만남을 거부한 뒤에 회사 측이 회유하기 위해서 자꾸 접근하는 것 같다. 압박감을 많이 느꼈고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부담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 가해자들은 그러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성폭행 가해 혐의자는 기억은 못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내용을 이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져서 또 비난을 받고 있고요. 다른 성추행, 성희롱 가해 혐의자들은 그런 적이 없다며 혐의를 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한 명은 후배를 여직원처럼 대해야 했지만 동네 친구처럼 장난을 쳤다. 이 장난을 친 건 인정한다. 이렇게 말해서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서 그냥 장난쳤다라는 식으로 이 본인의 잘못을 사과하기보다는 이 잘못이 없다라고 좀 변명하는 태도를 네. 보였습니다.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을 목격했다는 동료 직원 증언이 또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진행돼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이 가해 혐의가 좀 사실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장난쳤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금 모르고 있고 또 뉘우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화가 나는 부분인데 조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일단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부터 이 포스코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직권으로 좀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이 형사 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이거 어떤 조사를 하는 건가요? 일단 그 해당 사업장의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남녀 고용평등법 제14조를 보면요, 그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 또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 등을 좀 정하고 있습니다. 예.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적발되면요, 그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그 외 사업주 위반 의무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또 부과가 됩니다. 예.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 포스코 조직 문화 파악을 위한 이제 진단 조사에도 좀 들어갔는데 이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등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좀 의심이 되면 수시 감독 또는 특별 감독을 또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개인이 잘못한 건 맞지만 이 사업장의 그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3년 동안 피해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또 신고를 했지만 적절한 이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 이 조직 차원에서 이 부분 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그 아나운서께서 지적했듯이 이 포스코의 이번 사건은 3년 동안 이 피해를 봤던 이 피해자의 호소를 회사 쪽이 좀 외면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2차, 3차 가해로 확대되고 나서야 이게 외부에 알려졌다는 점에서 회사 쪽의 책임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요. 때문에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는 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 사태의 전말을 밝히고 이 책임자 처벌 또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그룹 차원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여론과 수사 추이를 살피면서 아직까지는 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이 포스코가 언론에 사과문을 발표한 게 23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 해당 피해자에게 접촉을 했다라고 하는 점, 이 직원을 상대로 또 사과문을 발송한 것이 28일 어제였습니다. 언론의 사과를 먼저 한 건가요? 그렇죠. 이 언론을 상대로 대응은 했지만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이 고소를 했던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 조직 내부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이 세밀하게 좀 살피는 게 우선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썼던 게 언론 대응에 앞장섰던 것이 이 포스코의 문화였음을 이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부터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백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좀 포스코 노조에서는 이게 그 철강업체의 특성상 그 남성 직원이 좀 많다 보니까 특유의 군대식 조직 문화가 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성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 A 씨 같은 경우 이번 피해자 A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부서가 50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한 여성 직원이었던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여기에다 이제 부서 내에서 모든 문제를 이 직책 내에 이제 보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른바 또 연좌제 문화로 인해서 이 상급제는 징계를 피하고자 사건을 무마하거나 또 축소하기에 급급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포스코에서 지난해에도 이 성비위 사건이 2건이나 있었는데 예. 모두 이제 외부로 크게 알려지지는 않고 좀 쉬쉬하면서 묻혔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그 포스코 내부 관계자하고도 좀 여러 차례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 내부에 뭐 이런 암세포처럼 있던 나쁜 문화를 도려내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좀 말도 하더라고요. 예. 이게 어제 이제 포스코가 그 고위 임원들 6명을 또 했다고 이런 발표를 또 추가로 하기도 했는데 포스코가 이제 그간에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 기업 가치만큼 이 조직 문화도 앞으로 좀 높은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기를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4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정치권 소식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함께합니다. 매일신문 정치부 홍준표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사물이나 사업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와 미천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토대라는 키워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토대라는 단어는 보통 뭐 토대를 다진다, 토대를 만든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누군가가 정치적인 토대를 만들려고 지역에서 다지려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거의 정확했습니다. 딱 하나 이제 개인이 아니고 정당의 이야기인데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지역 조직 정비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지세가 약한 대구에서 토대를 재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대구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쌓아 올렸던 지방 권력의 토대가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 그리고 각종 당내 갈등으로 완전히 와해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를 복구하려면 이번 지역위원장 선출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지역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위원장은 이제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에서 당협위원장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직책인데요. 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조강특위에서 22일부터 24일까지 대구 12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포함한 전국 253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위원장 공모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네. 조강특위는 현재 지역 실사를 진행 중이고요. 후보자를 압축한 뒤에 다음 달 중순쯤 아마 새 지역위원장단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구에서는 누가 이 지역위원장 공모에 도전을 하는 건가요? 네, 민주당 대구시당은 후보자들의 상세 명단은 비공개다라고 밝혔지만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홍일학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북구을을 제외한 모든 지역구에 신청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북구갑과 수성구갑, 동구갑, 동구을, 달성군 등에서는 복수의 후보자가 신청을 완료하면서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경합이 예상되는 곳은 어딘가요? 네,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지역구였던 수성구 갑에서는 김 전 총리의 측근 출신으로 나란히 대구시의원을 거친 강민구, 김동식 두 사람이 경선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북구 갑에도 정종숙, 은병기 두 사람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혁신도시가 있어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편인 동구을에는 3명이 응모에 가장 많았고 특이사항으로 비례대표 대구시의원에 입성한 수성구 의원 출신 육정미 당선인은 수성구를 떠나 동구갑 지역위원장에 응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민주당은 지역위원장 임명을 마친 뒤에 대구시당위원장 등 시도당 지도부 선출 작업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지역위원장 공모가 앞으로 대구에서 민주당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홍 기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원들도 아마 비슷한 위기감을 갖고 있겠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하게 느끼고 있을 텐데요. 네. 2016년 총선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그리고 홍일학 전 의원의 당선에 이어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대구에서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이제 간신히 만들어낸 밑바닥 조직이 올해 대선과 지선 연패로 송두리째 뽑혀나갔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대구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역 조직이 약해진 게 아니라 거의 소멸한 수준이다. 그나마 남아있던 조직마저도 공천 갈등을 비롯한 각종 내홍을 겪으면서 지방선거 때는 있는 조직조차 제대로 동원이 안 될 정도였다라며 지역위원회 단위부터 풀뿌리 조직을 재건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은 물론 향후 대구민주당의 토대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암울한 전망을 전했습니다. 네, 앞으로 민주당이 대구에서 토대를 잘 닦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죠.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네, 이번 소식은 변화라는 키워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변화는 감이 안 오는데요. 어떤 변화인가요? 네, 제가 키워드를 너무 어렵게 뽑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9대 대구시의회 개원식이 오는 7월 4일에 있습니다. 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는데요. 지역 장가에서는 변화라는 키워드로 이제 대구시의회의 9대 대구시의회 개원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화사항이 바로 이번 시의회를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날 예정인 만큼 시의원 당선인들은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어떤 점이 달라질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대구시의회의 가장 도드라지는 변화 사항은 뭘까요? 네, 이거는 이제 대구시의회뿐만 아니라 사실 경북도의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의장단의 권한 강화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이번부터 시의회 의장이 직원들의 인사권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모두 대구시 소속 공무원인 이들의 대구시 의회 공무원들의 인사권은 지금까지 시장이 쥐고 있었는데요. 견제 기관인 시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인 시장이 행사한다는 점에서 꾸준히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 시의회부터는 인사권이 시의회로 넘어오면서 독립기관으로서 의회 위상이 한층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제 한 시의원 당선인은 일찌감치 여기저기서 의장 선출과 관련된 연락이 쇄도하고 있다라고 귀뜸을 해줄 정도로 시의회 의장
경선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도 좀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네. 있군요. 이번에 그 인원도 늘었죠? 네, 맞습니다. 대구시의회의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인데요. 기존의 30명에서 32명으로 단 2명이 늘어났을 뿐이지만은 행정적인 변화의 폭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각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전문위원 수를 정하는 기준이 의원 30명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번 시의회부터는 상임위원회를 하나 더 둘 수 있게 됐고 시의원들이 보다 세부적인 의정 활동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이미 시의회는 본관에 있던 홍보담당관실 등의 일부 사무실을 다른 건물로 분산한 뒤에 새 상임위를 위한 회의실 등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인사권이 강화됐다 이 말고는 또 다른 변화상은 뭐가 있을까요? 네, 지난 8대 시의회와 비교했을 때 초선 시의원 비중이 줄었다라는 점도 변화의 포인트입니다. 8대 시의회는 30명 중에 초선이 무려 26명에 달했지만은 이번에는 18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여전히 과반 이상이 초선이긴 합니다만은 재선 이상 시의원이 크게 늘었다는 점은 안정적인 의정 활동을 기대하게 하는 요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 독점 구도가 오히려 더 강화됐다라는 점은 좀 우려의 대상인데요. 전체 시의원 32명 중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육정미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31명이 모두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점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대구시의회의 좀 긍정적인 변화 기대해 보겠습니다. 매일신문정치부 홍준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오후부터 30일 새벽 사이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